전 세계 역사가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세계 고고학 대회 한 프랑스 교수의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요하 문명이 4대 문명 중심지보다 약 1000에서 4000년가량 빠른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저 멀리 450km 떨어진 곳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가 말한 그곳은 도대체 어디였던 걸까요? 어째서 그의 발표가 전 세계를 그렇게 술렁이게 만든 걸까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 학자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앙투안 르클레르라고 합니다. 프랑스 국립고고학연구소에서 고대 문명사를 연구하고 있죠. 그날 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여름 중국 랴오닝성 요하 유역 세계 각국 고고학자들이 모인 국제발굴 프로젝트 현장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중국 고대 유적지 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유물을 손에 들었을 때 이상한 기시감이 밀려왔어요. 이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기원전 3500년에서 1500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교한 옥기였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옥에 새겨진 문양이 놀라웠어요. 태양과 산을 형상화한 듯한 기하학적 무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20년 넘게 고고학을 해왔지만 이런 수준의 옥 가공 기술을 기원전 3000년대에 보다니. 이 옥기의 제작 기법이 상당히 독특하네요. 동료 마리안이 말했습니다. 발굴이 계속될수록 더욱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거대한 제사 유적, 3단으로 쌓아 올린 적석총, 그리고 곰과 용을 형상화한 토기들. 중국 학자들은 이를 홍산문화라고 불렀습니다. 황하문명보다 1000년이나 앞선 요하문명의 절정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 문명의 특징들이 너무 낯익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고대 유물들을 검색하다가 한반도 북부에서 발굴된 유물 사진들을 보게 됐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리안, 이것 좀 봐요. 화면에는 요하에서 본 것과 거의 똑같은 옥기가 있었어요. 제작 기법, 문양, 심지어 크기까지 유사했습니다. 적석총의 구조도 마찬가지였죠. 한반도의 고인돌과 요하의 적석총이 너무나 비슷했어요. 이건 우연일까요? 마리안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해요. 더 놀라운 건 곰 형상의 톡이었어요. 요하에서 발견된 곰 모양 유물들이 한국의 단군 신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곰이 여인이 되어 단군을 낳았다는 그 이야기 말이에요. 혹시 이 두 지역이 같은 문화권이었던 건 아닐까요? 마리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어요. 중국 궁녀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유사성은 정말 우연일까? 만약 아니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동아시아 고대사는 틀린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아무도 이런 연결점에 주목하지 않았을까?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요하 유적에서 본 그 신비로운 문양들이 자꾸만 눈앞에서 아른거렸거든요. 마치 수천 년 전 누군가가 제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굴 현장에서 중국 측 학자 리 자오 교수를 만났습니다. 베이징대 고고학부의 권위자로 어제 본 유물들에 대한 감상을 물어보더군요. 이 유물들은 우리 중국의 독자적인 동북 문명입니다. 황하문명과는 또 다른 중화민족의 찬란한 유산이죠. 리 교수는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요하문명이 중국 고유의 문화라는 것을. 다른 지역과의 연관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려는 듯했습니다. 점심시간 마리안과 유물 보관소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토기에 새겨진 문양들을 자세히 관찰하던 중 어제 본 한국 유물과의 놀라운 유사성을 재확인했어요. 태양을 형상화한 원형 문양, 산을 나타내는 기하학적 선들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때 류 교수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물어보더니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너무 깊이 해석하지는 마세요. 고대 문양은 종종 우연의 일치를 보이곤 하니까요.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곰을 형상화한 옥기와 진흙 조소상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교하게 조각된 곰의 모습이 신성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순간 한국의 고조선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곰이 사람이 되어 단군을 낳았다는 단군 신화 말입니다. 마리안과 이 연결 가능성에 대해 속삭이듯 이야기하던 중 또다시 류 교수가 우리 근처에 나타났죠. 그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흥미로운 발견이라도 했냐고 묻는 그에게 우리는 그냥 유물의 예술성에 감탄하고 있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면서 마리안과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요. 마치 우리가 금기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밤늦게 인터넷으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반도 북부 고조선 유적들, 단군 신화의 구성 요소들, 그리고 곰 토템에 대한 연구 논문들.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섰어요. 요하문명과 고조선 사이에는 분명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마리안, 우리 한국으로 가볼까? 이 퍼즐의 나머지 조각들을 찾으려면 직접 가봐야 했어요. 진실이 거기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리안도 동의했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뭔가 이 연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김서윤 박사님과 약속을 잡았어요. 조선 후기 및 고조선 유물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죠. 연구소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 느꼈던 그 답답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어요. 김 박사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요하문명 연구에 대한 관심을 표해 주셨습니다. 사실 한국 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그 연관성을 주목해왔다고 하더군요. 김 박사님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단군 신화의 구성 요소들, 홍산문화 유적 사진들, 그리고 고조선 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옥기 비교였어요. 요하 지역에서 발견된 옥기의 가공 기법과 고조선의 옥 귀걸이 제작 방식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비교 사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강원도 고성문암리에서 출토된 옥 귀걸이와 요하 흑룡화 유적의 옥기가 색깔, 경도, 심지어 가공 기법까지 일치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재료의 출처였습니다. 압록강 부근 수암산의 옥을 사용한 것으로 450km나 떨어진 곳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기원전 6000년부터 이미 광범위한 교역망이 존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요하 우아량 유적의 제사, 구조와 단군 신화의 구성 요소를 비교한 도표였습니다. 홍사문화의 여신묘적석총재단의 3위 일체 구조가 단군 신화의 천재고모랑이 천부인과 정확히 대응되더군요. 신화는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전승된 기억일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마리안의 말에 김 박사님도 동의하셨습니다. 홍사문화 후기인 기원전 3500년경에 이미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는 게 중국 학자들의 공식 견해인데 단군조선의 건국 연대가 기원전 2333년이니 시기적으로도 연결된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18세기 프랑스 예수의 신부 레지가 기록한 문헌이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이 중국 요임금 시대부터 존재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300년 전 중국 황실 서고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록이었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환단보기 같은 논란 자료들보다 훨씬 이전에 그것도 서양인이 중국 자료를 근거로 기록한 것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내내 우리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비파형 동검, 적석총, 잔무늬 거울. 요하에서 본 모든 것들이 한반도와 연결되고 있었어요. 김 박사님은 조심스럽게 이런 연구가 모든 곳에서 환영받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몇 주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제공해준 자료들과 요하에서 직접 본 유물들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옥기 가공 방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요하 홍산문화의 오국룡과 고조선 지역 옥 귀걸이의 연마 기법, 천공 방식, 표면, 처리 방법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어요. 5000년 전 기술이 이렇게 정교할 줄이야. 토기 패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산문화의 채색 토기에 나타난 태양과 산의 결합 문양이 후대 고조선 토기의 조, 자 금문 문양과 동일한 구성 원리를 보였어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같은 상징 체계를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덤 축조 방향에서도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요하의 적석총과 한반도의 고인돌 모두 동서축을 기준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특히 주검의 머리를 서쪽으로 향하게 하는 방식까지 동일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천신제사단 구조였어요. 홍사무나 우아량의 여신묘적석 총원형제단 배치가 단군 신화에 환인하늘 단군 땅 신단 수제사 구조와 완벽하게 대응됐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연구가 깊어질수록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요하 문명의 중간 계승자가 아니라 원줄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문명의 흐름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런 연구를 계속할수록 주변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중국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동료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연구소 회의에서 상부로부터 직접적인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부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앙투안, 자네 최근 연구가 좀 민감한 영역에 닿고 있는 것 같네.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고려해서 연구 방향을 조금 수정하는 게 어떨까? 다른 동료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불편함을 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특히 르자오 교수가 프랑스 연구소에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고 했어요. 학문의 자유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제약받아야 하나요? 제가 반문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연구 예산, 국제협력, 앞으로의 발굴 참여 기회까지 모든 게 걸려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마리안과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연구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선에서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진실을 밝히는 게 학자의 의무 아니야? 마리안의 말에 저도 결심이 섰습니다. 압박이 있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고민한 끝에 저는 이 연구를 국제고고학회에 논문으로 투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목은 요하와 한반도 문명사적 연결성과 재해석이었어요. 논문 투고 소식이 알려지자 연구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어요. 진실은 세상에 나와야 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논문으로 전 세계 학자들의 공세를 받을 거란 사실을요. 2025년 가을 서울에서 열린 세계고고학대회. 40개국 500명의 학자들이 모인 최대 규모의 학술 행사였습니다. 제 논문이 메인 세션 발표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 발표는 학회 며칠 전부터 이미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한 프랑스 학자가 동북아 고대사의 판을 뒤흔들 발표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김서윤 박사님과 재회했습니다. 그분은 제 발표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표하셨어요. 중요한 발표가 될 거예요.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호텔에서 우연히 마주친 중국 학자 리 자오가 저에게 다가와 비공식적으로 경고했어요. 앙투안 교수, 내일 발표 내용이 국제관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셨는지요? 학문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한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바였어요. 진실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마리안과 함께 발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요하 홍산문화 유적의 위도와 연대, 한국 북부 고조선 유적과의 양식, 비교, 단군신화 구성 요소와 홍산문화 제사 구조의 대응 관계, 모든 자료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들이었어요. 정말 확신해? 이 발표가 당신 커리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봤어. 마리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20년 고고학자 생활에서 이만큼 명확한 증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발표 당일 아침,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500석 규모의 메인 홀이 만석이었어요. 평소 고고학 발표치곤 이례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청중석을 둘러보니 각국의 저명한 고고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중국에서 온 리 자오는 물론 일본 동경대의 사카모토 준 교수,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존 맥켄지 교수까지 동아시아 고대사 연구의 거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한국인 청중들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떤 대학원생은 손에 땀을 쥐고 있었고 교수님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김서윤 박사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대에 선 이상, 더는 학문이 아닌 정직함의 문제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서는 순간 500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홀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화는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의 전달체입니다. 제 발표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동아시아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 자신도 궁금했습니다. 신화는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의 전달체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500명의 청중이 숨을 죽이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요하 홍산문화 유적지의 위성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3500년 우하량 유적의 정확한 위치와 좌표를 보여드렸어요. 홍산문화 유적지는 북위 41.2도, 동경 119.4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출토된 유적은 놀랍게도 한반도, 북부 고조선 유적들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보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양 지역 유물의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요하 흑룡화의 옥 귀걸이와 강원도, 고성 문암리 출토품을 나란히 배치했어요. 색깔, 경도, 가공 기법이 동일함을 과학적 데이터로 제시했습니다. 두 유물의 옥은 모두 압록강 부근 수암산에서 채취된 것입니다. 450km 떨어진 거리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6000년부터 교역이 이뤄졌다는 증거죠. 청중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한국인 학자들의 반응이 뚜렷했어요. 세 번째는 제사 구조의 비교였습니다. 홍산문화 우하량의 여신묘적석 총원형제단 배치를 3D 모델로 재현해 보여드렸어요. 이 삼위일체 구조는 단군 신화의 핵심 요소들과 정확히 대응됩니다. 천재환희는 여신묘의 하늘 숭배, 고묵녀는 적석총의 조상 숭배, 천부인은 원형제단의 제사 의식과 연결됩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론적 추측이 아닌 구체적 증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번째 슬라이드에는 18세기 레지 신부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1735년 프랑스 예수의 신부가 중국 황실서고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한 문헌입니다. 고조선이 중국 요임금 시대부터 존재했으며 하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 측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파형 동검의 분포도였습니다. 요하에서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분포를 지도로 보여드렸어요.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상징적 유물입니다. 하지만 그 기원은 요하 지역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단순한 전파가 아닌 문화적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하 문명과 고조선은 별개의 문명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문화권 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심지가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군 신화는 허구가 아니라 이 과정을 기억하는 역사적 서사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홀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수도 야유도 없는 묘한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신화는 상상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때로 역사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마치자 드디어 첫 번째 손이 올라갔습니다. 질문과 논란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어떤 질문이든 받아낼 용기가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나자 침묵을 깨는 첫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학자 리 자오가 일어서더군요. 이건 근거 없는 문화 연좌입니다. 유사성만으로 전파를 논하는 건 위험하며 국가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홀 안의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문화 전파가 아닌 연결성과 연속성입니다. 고고학은 형태의 반복, 기술 계승, 제사 구조의 방향성 같은 실증을 기반으로 하죠. 문제는 왜 이런 유사성이 수십 년간 침묵되어 왔는가입니다. 제 답변의 현장에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리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번엔 일본 학자 사카모토 준이 일어섰습니다. 단군 신화는 명백한 창작 전설입니다. 한국의 민족주의 시각이 과도하게 개입된 해석 아닙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준비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신화는 허구가 아니라 기억의 언어입니다. 수천 년 전 신화 속 이야기와 실제 유물, 제사단 구조, 신성동물 상징이 일치한다면 그건 전설이 아니라 기억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인 학자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학자 존 맥켄지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고무적인 발표지만 지역 정체성 문제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혹시 의도를 가진 건 아닌지요? 전 고고학자입니다. 의도는 없습니다. 기록이 있고 증거가 있으며 상징이 있습니다. 정치가 진실을 두려워할 수는 있어도 학문은 진실 앞에서 정직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0년 고고학자 생활에서 이만큼 확신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미국 하버드대의 제니퍼 루이스 교수가 일어섰어요. 당신의 시각은 놀랍습니다. 단군 신화와 유아 문명을 이렇게 연결하다니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신화는 잊힌 기억입니다. 고고학은 그 기억을 물질의 언어로 해석하는 일일 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인도, 이집트에서 온 학자들이 연이어 발언했습니다. 대단한 시각이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 고대사의 판을 뒤엎을 수 있다. 기억의 역사라는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이건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각국 고고학자들의 호평이 이어졌어요.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제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청중석 뒤편에서 한 한국인 교수님이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거든요. 옆에 앉은 대학원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신화를 제대로 해석해 주셨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한국인들에게는 잊혀진 자신들의 뿌리를 되찾는 일이었고, 세계 학계에는 동아시아 고대사를 새롭게 보는 시각을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서도 많은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특히 서구 학자들은 이런 관점으로 동아시아 고대사를 본 적이 없다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서윤 박사님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마리안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앙투안, 우리가 역사를 바꾼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진실을 밝히는 것과 그 진실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라는 것을. 신화는 정말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 다시 깨어났어요. 발표가 끝난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BBC는 프랑스 고고학자, 동부가 고대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다라고 보도했어요. 르몽드는 기억의 문명이라는 새로운 해석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 NHK, 알자지라, 가디언까지 세계 유수 언론들이 제 발표를 집중 조명했어요. 특히 신화를 역사로 되돌린 발표하는 표현이 많이 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학계의 반응이었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대, 인도델리대 고고학과에서 유아와 고조선의 연결성에 대한 국제공동연구팀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전 세계 12개 대학이 참여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함께 동아시아 신화의 고고학적 실증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시키게 됐어요. 김서윤 박사님이 공동 연구 책임자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앙투안 교수님 덕분에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기회를 얻었어요. 김 박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중국 일부 언론에서는 서구 학자의 편향된 해석이라며 비판했고, 일본에서도 근거 부족한 추측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왔고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었거든요. 파리로 돌아온 후 연구소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우려했던 동료들도 국제적 반향을 보고는 축하해 주더군요. 오히려 프랑스 고고학계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제공동연구팀이 구성되면서 유아 지역 재발굴 계획도 세워졌어요. 이번엔 중국의 일방적 해석이 아닌 다국적 시각에서 균형 잡힌 연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단군 신화 연구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유럽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앙투안, 우리가 정말 큰일을 해냈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고고학적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연구자가 아닌 친구로서였어요. 김서윤 박사님과 함께 경복궁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신화가 역사였다니.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아니에요. 발견이 아니라 기억이었죠.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세상이 그 기억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날 저녁 서울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요하를 거쳐 다시 한반도로 돌아온 여정을, 그리고 그 여정을 추적하며 진실을 찾아낸 저 자신의 변화를.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고고학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신화는 오래된 미래였습니다. 한 프랑스 학자의 용기가 수천 년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어요. 단군 신화가 허구가 아닌 기억된 역사였다는 것을. 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기억을 복원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